으로 구속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했다고 그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고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이 재산권의 보호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안전보장. 자, 이 모든 것을 공공복지만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다. 공공복지만을 위해. 결국 공공복지만을 위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을 어떤 왕이나 또는 지도자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권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공성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공화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공공성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로크는 이러한 식의 설명을 하면서 사회계약서를 강화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루소가 등장하게 되죠. 자, 루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며 행정권의 수탁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이며 국민은 관리를 원하는 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관리는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자, 홉스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자신의 권리의 의사를 모두 양도하고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루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관리는 행정권의 수탁자, 이 정치 권력의 수탁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다. 그리고 그 관리는 국민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이 관리는 정치가나 아니면은 이 행정부의 관리는 국민들의 머슴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루소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다고 여기는 국민주권 개념을 공식화합니다. 즉, 이 정치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이제 오늘날 당연시되는 그 국가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근대적 국가관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다듬은 사람이 이제 베버와 같은 학자들입니다. 자, 이 논술 핵심 키워드에서 정치적 권위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 베버의 이제 이론입니다. 자, 베버의 이론인데, 자, 이 베버는 정치적 권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권력의 활용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권위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 권위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연구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강제나 분명한 보상의 유인책이 없는데도, 그렇죠. 너 맞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또는 야, 너 나의 돈을 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굳이 위협하지 않는데도 국가가 하라는 대로 막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뭐 세금 같은 것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정치적 권위입니다. 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혹은 국가의 권력 행사를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정치적 권위의 원천은 베버는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일단 전통적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의 불문율에 의해 정당화되는, 보통 이제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 권위에 해당되죠. 또는 이 일반적인 관습에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통적 권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전통적인 국가들은 이러한 전통적 권위에 기반해서 이
국가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존속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 사회계약설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관점이 처음 형성된 것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런 합리적 법적 권위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창조한 합법적인 질서와 정치 권력. 인게 바로 합리적 법적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 권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합리적 권위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성으로 납득한 것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그냥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훨씬 더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법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법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행사되면은 별 저항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이 권력이 집행될 때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우리를 이제 구속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합리적 법적 권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마란 말 많이 하잖아요.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 지도자의 초인적인 자질에 매료되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 즉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통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정치 질서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적 권위는 요것로만 구성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통적 권위 내지는 합리적 법적 권위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들은 대개는 합리적 법적 권위에 기반해서 이제 권력이 행사되는데 그런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몇몇 분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